안녕하세요. TV를 말하다의 김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교옥입니다. 지난 2023년 1월 지니TV를 통해 송출되던 통일TV 방송이 KT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직후에 갑작스럽게 송출 중단된 것을 같은 해 2월 저희 방송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KT가 국회에 제출한 통일TV 송출 중단 사유는 북한의 주장을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표현을 그대로 송출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KT의 논리대로라면 방송사가 조선중앙TV 영상을 사용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특수자료 공개 활용 계획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조선중앙TV의 영상을 사용하는 모든 방송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통일TV 측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밀히 방송을 제작해왔으며 KT 주장대로라면 북한 방송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한 뒤 법정 대응에 나섰는데요. 2023년 이후 이어진 법정 공방의 결과가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TV를 상대로 제기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두 건 모두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고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에 KT의 계약 해지 통보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 조치 또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 2월에 통일TV의 특수자료 공개 활용 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2024년 1월에 이 방송 채널 사용 사업 등록을 취소한 조치 역시 위법이라는 판결이 지난 8월과 6월에 각각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통일TV의 방송 재개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애초에 통일TV 방송 송출 중단의 원인이 KT와 정부의 부당한 조치였음이 법원 판단을 통해 확인된 만큼 하루빨리 방송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합니다. TV를 말하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 강상 교수입니다. 지난해 12월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리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던 비상계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오늘도 지지부진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시의 전국은 일시에 혼란에 빠지고 시민들은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소문과 불확실한 정보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절실했던 건 바로 현장에 있는 언론, 현장 상황을 즉시 확인해서 전달하는 기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계엄군의 이동 상황, 시민들의 용기 있는 참여, 그리고 정치권의 상반된 대응까지 이 모든 것이 동시에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시민들이 기댈 수 있었던 건 현장에서 본 그대로를 즉각적으로 전해주는 언론이었습니다. 특히 기자들이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과 계엄군과의 대치 상황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그 어떤 해설보다도 훨씬 더 정확했고 훨씬 더 사실적이었습니다.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현장을 지키는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현장을 지키는 저널리즘이 중요할까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뉴스의 가치는 현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는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가치를 둡니다. 즉 현장성과 즉시성 그리고 근접성이 사라지면 뉴스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현장에서 기자가 직접 보고 듣고 묻지 않으면 뉴스는 단순히 누군가가 전한 말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순간 뉴스는 현실과 멀어지고 오해와 왜곡이 끼어들 틈이 생깁니다. 다음은 현장은 객관적인 사실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객관성은 단순히
양쪽의 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기자가 현실과 가까울수록, 즉 생생한 현장에 가까울수록 보도는 왜곡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는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감시는 책상에 앉아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서류와 브리핑만 보면 권력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부실한 행정, 은폐된 책임, 그리고 제도의 허점은 언제나 현장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비상계엄 시 언론이 현장에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 보도가 시민을 지켜낸 이유는 바로 이러한 현장을 즉각적으로 전달한 저널리즘 덕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11월 현장에 근접해서 즉각적으로 관련 상황을 보도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많았던 보도는 충북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비극적인 선택을 한 도교육청 공무원에 관한 보도였습니다. 지난 11월 7일 충북교육계 과도한 행정사무감사 비판 보도에서 충북교육계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과도한 자료 요구와 고압적인 태도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10일 공무원 사망에도 진상규명 행정감사 방식 점검 보도에서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요구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과 더불어서 의회가 충북교육청 내부의 문제로 사안의 책임을 돌리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18일, 25일 연이어서 해당 도의원에 대한 강력한 사과 요구에 관한 보도가 나간 이후에 고개 숙인 박진희 의원 행감 태도 개인 보좌관 논란 사과 보도에서 해당 의원의 감사 태도와 과도한 자료 요구 방식, 그리고 의원 보좌 인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과의 내용을 전합니다. 더불어서 감사 환경 개선에 관한 후속 논의의 필요성 또한 제안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현장에서의 즉각적이며 지속적인 보도는 적절했으며 의회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을 수행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반면에 아쉬운 점은 극단적인 선택의 이유를 하나의 원인으로 몰아서 행정 권력에 대한 의회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들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좀 더 다가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원인과 배경 등을 면밀하게 취재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는 보도였습니다.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대응이 돋보였던 다음 보도 사례를 보면요. 충청권의 첨예한 관심사인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민관정이 혼연일체화돼서 노력하는 가운데 지난 11월 13일 충주시 물류공항 추진 여론 분산으로 비칠 우려 보도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원 비행장을 물류허브로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합니다. 지난 3월 시와 군의 의견 취합에도 물류공항 추진 계획이 없었었는데 내부의 수기 과정 없이 국회의원 공약 사업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경기와 영원함에서도 신공항과 활주로 확장을 건의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충주 물류비행장이 제한되면 지역 여론이 분산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어서 같은 날 물류공항 연구 영역 전문성 의문, 항공학적 검토 부족 보도에서 충주 물류공항 유치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보도합니다. 본 연구의 용역이 항공 분야가 아닌 한 대학의 도시공학과에서 수행되었고 연구에는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이나 로컬라이저 등 실무적인 연구가 없었음을 지적합니다. 이어서 11월 26일 민간 활주로 신설 투트랙 전략 대책위 대통령실 국회 방문 보도에서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반영과 특별법 제정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대통령실과 국회에 116만 명 서명부를 전달해서 연말에 있을 제7차 공항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될 것을 촉구합니다. 첨예한 관심사인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한 여론 분산의 위험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언론의 즉각적인 대응 보도로 파급 효과를 사전에 차단한 시기적절한 보도였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과는 다르게 현장에 좀 더 근접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는 보도 또한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청주시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철회야 보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장섭 전 국회의원과 허창원 전 도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의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를 환영하며 청주시가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일대가 CTX 정차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도시계획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알립니다. 이와 연관해서는 지난 9월 5일 국민의힘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시외버스터미널 매각을 강행한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민간 매각 확정, 민주당 시민단체 반발 보도에서 26년 만에 민간에 매각하게 됨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뉴스 비평 프로그램은 민간 매각에 대한 극한 대립만을 부각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선택이 더 나은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현장으로의 면밀한 접근과 분석이 좀 더 필요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여전히 쌍방 간에 대립되는 입장만이 나열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매각이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가 시민 모두를 위한 판단이 가능할 수 있는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비상계엄 시기 현장의 기자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떤 정보가 진짜였고 어떤 정보가 조작이었는지 구분하기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생생한 현장의 보도는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비상계엄 당시 현장을 지킨 기자들의 생생한 영상은 허위 정보와 음모론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됐습니다. 현장은 언제나 말이 아닌 진실을 드러냅니다. 결국 현장에 선다는 것은 단순한 취재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반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널리즘의 기본은 언제나 같습니다. 보고, 듣고, 묻고, 확인하는 것. 비상계엄은 위기였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언론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원칙의 첫 번째는 바로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당한 계엄에 맞서 우리 사회를 지킨 언론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세기는 전쟁의 세기였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비롯해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수많은 국가 간 분쟁이 전 세계에서 헤아릴 수 없는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1차 대전이 시작된 1914년부터 냉전이 끝난 1991년까지 전쟁과 혁명, 학살 등 정치적 결정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8,7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희생된 숫자는 20세기 초 세계 인구의 약 1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혹스범 교수는 20세기는 가장 처절하고 살인적인 전쟁의 세기였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20세기를 풍미한 전쟁은 주로 국가 간의 분쟁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전쟁이 20세기 내내 중단 없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20세기 말 냉전 체제가 무너지면서 21세기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전선을 달리하면서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지난 2022년에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말합니다. 전쟁은 과거의 일이고 참혹했던 희생의 역사는 교과서에만 남아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데요. 매일 뉴스에서 전쟁 소식이 들려와도 저 먼 나라의 이야기쯤으로 넘겨버리기 십상입니다. 하루하루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한데 수십 년 전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바다와 탄광 이야기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런 생각이 무색해질 만큼 전쟁의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우리 앞에 불쑥 나타납니다.
전쟁이 끝났어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남겨진 이름도 없이 여전히 어딘가를 떠도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불쑥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는 당연한 듯 조상의 묘소에 찾아가 절을 올립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이 적힌 묘비를 닦고 그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애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평범한 애도조차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묘비도 유골도 심지어 사망 사실조차 공식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채 바다 한복판이나 이름 없는 땅속에 수십 년, 길게는 거의 한 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그대로 방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표현이지만 이 말 한마디가 평생 이루지 못한 소원이 되어버린 이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지 오래되었음에도 왜 어떤 이들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때 어디까지를 우리 역사라 부를 수 있는지, 기억되지 못한 죽음이 정말 우리와 무관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한 사람의 실종, 한 집안의 비극이라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역사의 바깥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식민지와 전쟁이 만들어낸 폭력은 총성이 멎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남겨진 유해와 유족, 침묵과 망각은 지금도 우리 사회를 떠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불가능했던 귀향의 시간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9일 방송된 테마 스페셜 귀향을 통해 전쟁과 식민지 동원이 한 사람의 삶과 한 집안의 기억을 어떻게 뒤틀어버렸고 어떻게 이들을 공식 기록 밖으로 밀어냈는지, 그리고 이제야 뒤늦게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겠다고 나선 이들은 누구이며 또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지려고 하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83년 동안 일본 야마구치현의 바닷속에 묻혀있던 장생탄강에서 시작됩니다. 1942년 2월 3일, 당시 일본인들도 기피하던 해저탄광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조선인 136명을 포함해 총 183명의 광부가 그대로 바닷속에 잠겼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린 강제노동과 갱도안을 가득 메우던 바닷물과 먼지, 그리고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끊겨버린 편지들. 하지만 사고 직후 일본 정부는 희생자 수를 축소하고 사실을 감추는 데 더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유족들에게 남겨진 것은 이름도 적혀있지 않은 사망통지서 한 장뿐이었고 시신도 찾지 못한 채 사고 지역에서 떠온 모래 한 줌을 묘지에 뿌리며 스스로를 달래야 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흘러 오랫동안 묻혀있던 역사를 처음으로 끌어올린 사람들은 의외로 일본의 시민들이었습니다. 1970년대 일본의 사학자 야마구치 다케노부 씨가 관청 기록과 증언을 뒤져 당시 희생자가 183명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중에 다수가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였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야마구치 다케노부 씨의 문제의식에 공감한 일본 시민들이 모여 장생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을 결성한 것이 1991년이었습니다. 이들은 장생탄광 희생자를 위한 추도비를 세우고 매년 추도식을 열었고 아이들과 함께 현장 답사를 다니며 그 사건을 잊지 말고 역사에 새기자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들은 사고 당시 조선으로 돌아간 유가족들을 찾아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유족들의 아버지, 남편, 오빠가 어디에서 어떤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지 이제야 제대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의 편지였는데요. 이 편지들을 통해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된 한국의 유가족들은 1992년 장생탄광 희생자 대한민국 유족회를 만들고 일본 시민단체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전쟁 침략의 가해국과 피해국이라는 이름을 넘어 장생탄광 희생자들에 대해 함께 책임지자는 한일 민간의 느리지만 단단한 연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움직임은 여전히 더뎠습니다. 일본 정부는 유골의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격적인 발굴을 미루며 책임을 피하려 했습니다.
또다시 먼저 움직인 것은 한일 양국의 시민이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는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하겠다며 유골 수습을 위한 모금 운동에 나섰고 그 결과 목표를 훌쩍 뛰어넘는 성금이 모였습니다. 그 돈으로 위험을 무릅쓴 해저 탐사와 잠수 작업이 시작됐고 2024년 9월 마침내 장생탄광의 갱구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잠수사들과 기술진이 다시 합류했습니다. 바다 건너 일본의 시민단체와 한국의 유족회, 연구자, 활동가들이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바다를 바라보며 이제는 정말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하자고 약속한 장면은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랜 수색 끝에 마침내 두개골 한 점과 팔, 다리 뼈 조각들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화면에 잡힌 것은 단순한 뼈 조각이 아니라 83년 동안 바닷속에 묻혀있던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희생자 중 절반 이상이 대구 경북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곧바로 대구 시민들을 중심으로 귀향 추진단이 꾸려졌습니다. 이들은 수중 탐사가 있을 때마다 야마구치현 해변에 서서 이제 그만 우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이 장면은 그동안 우리가 정치 뉴스에서 보아온 한일 갈등의 익숙한 풍경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정부 간 협상만으로는 좀처럼 풀리지 않던 역사 문제가 일본의 시민단체와 한국의 유족들이 서로를 신뢰하며 손을 맞잡는 사이 조금씩이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마 스페셜 귀향은 바로 이 지점을 또렷이 비춥니다. 장생탄광의 기억은 일본의 시민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여기에 한국의 유족들이 우리도 함께 하겠다며 연대로 응답했습니다. 두 나라의 민간단체가 함께 유골을 찾고 귀향을 준비해온 끝에 비로소 이 이야기가 수면 위에 떠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국가는 여전히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쉽게 결단하지 못하지만 시민들은 이미 이것이 함께 짊어져야 할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지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이름을 찾아주고 가능한 한 집으로 돌려보내려는 한일 시민들의 맞잡은 손은 동아시아의 아픈 역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보여준 모범적인 모델이 되어줍니다. 테마 스페셜 귀향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전쟁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 역사라고 부를 것인가? 장생탄광 바다 밑에서 건져 올린 것은 몇 점의 유골만이 아니라 망각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끝까지 책임지려는 우리 시대가 새로 써 나가야 할 약속임을 일깨워줍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는 이제 우리 각자가 가슴으로 답해야 할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를 말하다 플러스 CJB 시청자 비평입니다. 저는 충북 시청자 미디어센터 시민미디어 비평단 박미라입니다. 최근 곳곳에 내걸린 정치 현수막에 대해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당 정치인의 현수막이 정치 기득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도시 경관을 훼손하며 교통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일부 시민들 역시 공격적 혐오적 문구가 난무하는 현수막이 국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CJB에서 지난 11월에 보도된 정치 현수막 관련 뉴스 6건을 중심으로 뉴스의 특징과 균형성, 아쉬운 점 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1월 6일에는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 현수막 난립이 교통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경관을 훼손한다라며 법 개정과 전면 금지를 촉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어 11월 11일 보도에서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혐오 유발 현수막 규제 대책을 주문했고 행정안전부가 정당 현수막 속 혐오 표현을 규제할
가이드라인 마련을 예고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11월 17일에는 한 국회의원이 논란이 된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겠다고 밝힌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이는 긍정적 변화로 볼 수 있지만 해당 정치인의 입장만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정치인의 시각도 함께 담았다면 더욱 균형 잡힌 보도가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으로 11월 18일 보도는 주민, 구청 주무관, 대학 교수의 의견을 폭넓게 인터뷰해 현수막 난립이 현행법상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2022년 법 개정 이후 부착이 왜 쉬워졌는지, 도심 경관과 공공안전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 등 입체적으로 조명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이어 11월 21일 시민단체가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정치인 현수막에는 과도하게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생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이 거는 현수막은 강한 규제를 받는 현실을 생각하면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는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인종, 국적 등 혐오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보도는 많은 시민에게 안도감을 주었지만 이러한 조치로 인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존재합니다. 정치 불법 현수막 날림 문제는 안전, 환경, 정치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이슈입니다. CJB 뉴스는 이번 일련의 보도를 통해 문제를 환기하고 시민단체, 정부, 행정기관, 전문가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현수막 규제 필요성만을 강조한 구성, 비방 선동 문구의 사실관계 검증 부족, 그리고 표현의 자유 또는 정치적 메시지의 공적 기능과 같은 대안적 시각 제시 부족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도시 경관 훼손, 교통안전, 학생 불편, 혐오 표현, 환경오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역할 등 다양한 관점을 더 깊이 있게 다루며 근본적 원인과 장기적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CJB 뉴스는 정치 현수막 문제와 관련 법 개정 동향을 꾸준히 보도하며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현안을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다룸으로써 시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가 건강한 공론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을사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곰곰이 돌아보면 무척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저무는 한 해를 돌아보니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인 변동불거를 피부로 느끼는 요즘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너무 빠른 변화 속도로 인해 가끔은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나의 시간이 어디쯤 흘러왔는지조차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거대한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배가 아니라 그 강가에 깊게 뿌리 내린 나무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속도에 흔들릴지어도 스스로 중심을 잡고 삶의 목적을 잊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흐름은 제 방향을 찾아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던 마음은 을사년의 저무는 해에 실어 보내고요. 이 다가오는 병오년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12월 TV를 말하다 여기서 마칩니다. 2026년 새해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